자, 이번 시간에 이제 건축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부터 살펴보죠. 자, 건축물 건축에서도 몇 문제 난다고 그랬죠? 두 문제.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었느냐? 아까 사전결정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사전결정이 뭐라 그랬죠?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여기다 이런 건축물 건축에 허용되는지 아니면 이런 규모로 짓는 것도 허용되는지 등등에 관해서 허가권자한테 먼저 결정 좀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걸 사전결정 신청제도를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 왜? 반드시 하는 건 아니죠. 만약 내가 건축업자야. 여기다 어떤 건축물을 어떤 규모로 짓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허가권자한테 가서 저 이런 거 여기다 질 수 있어요? 물어버리면 허가권자 말할까? 야 인마 너는 맨날 지면서도 모르냐? 그런 건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에 허용되는지 여부가 잘 알으면 바로 설계도면 그래가지고 건축허가 신청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만 허가권자한테 그런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는 건 거기다 그런 건축물 너 지어도 돼? 라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너는 건축할 수 있어? 라고 통지받았어. 뭐 해야 되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것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자, 질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려줬으니까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때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건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그중에 4가지를 받은 거로 본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하천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첫째,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개발행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그 다음에 하천 점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라는 4가지가 있거든요. 그 4가지 받은 거로 본다라는 그 효과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즉 사전결정을 통지받았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사전결정 통지받은 그 효과 4가지 받은 거로 본다는 그것이 효력이 상실돼 버린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건축허가로 들어가자. 첫째, 누가 허가권자죠? 건축허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원칙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하고 대소이라는 2가지 행위 둘 다 건축물 건축만이 아니고 아까 건축 행위 몇 가지 있었죠? 5가지 뭐뭐 있었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건축 행위라고 부르고 그런 건축 행위가 또나 내기, 보지, 주방, 경마 8가지 대수하는 게 있었죠. 그 건축 행위하고 대수하는 2가지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허가받으랍니까?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여기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이라는 뜻이 뭐죠? 자, 원래는 누구야? 원래는 시장운수, 자치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럼 서울에서는 구청장, 인천에서는 구청장하고 군수. 그럼 나머지 도지역에서는 시장군수들. 이 사람들이 다 묶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 사람들한테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세종시에는 아직 누가 없다고 그랬죠?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아직 없어요. 인구가 50만 명이 안 돼서. 그러면 그때는 구청장 역할을 누가 한다 그랬죠? 세종시장이 직접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인 세종시장이 자기가 해야 되고 제주도는 시장이 있긴 있어. 그 시장이 있긴 있어. 근데 무슨 시장이죠? 바로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이 있긴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런 고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우리 행정조직의 장 체계에서 설명했어. 그 사람들은 아무런 고유권이 없어. 그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갖고 있던 권한은 누가 가져갔다 그랬죠? 바로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하고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도지사가 이 사람들이 누굴 대신한다? 구청장이나 시장의 권한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자들은 직접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바로 건축허가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만 무슨 건축물이 진답니까? 층수가 무려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랍니다. 아니면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답니다. 층수를 따졌을 때는 21층 이상.
연면적학계로 따지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이런 큰 건축물을 어디다 짓는다? 특별시나 또는 광역시에다 짓는다면 그때는 특별시에서는 원래 누가 허가권자죠? 서울에서는 구청장들이 허가권자야. 인천에서는 구청장 또는 강화군수, 옹진군수, 군수 있었죠. 이 사람들이 원래는 허가권자인데 그 구청장이나 또는 구청장이나 군수 이런 사람들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누가 내준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기들이 직접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 원칙 21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학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이런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 내주지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 내주는 게 아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또 있죠. 원래 도에서는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되지 못해요. 좀 전에 위에 있는 허가권자들 보세요. 누구는 있어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사람만 있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럼 도지사는 아무것도 권한이 없을까? 있습니다. 어떤 권한? 원래 도지사 밑에 있는 허가권자가 누구죠? 도지사 밑에 누가 있어요? 시장하고 군수가 있다 그랬죠. 경기도 과천시장, 그죠? 성남시장, 시장 있고 군수, 그죠? 연천군수, 가평군수, 군수들 있잖아. 그럼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 그 사람들이 원래는 그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는 뜻이죠. 근데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허가를 내주는데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가서 뭐 받으라니까? 승인 먼저 받으래요. 사전 승인을 받으랍니다. 즉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되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가서는 뭐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먼저 승인을 받아야 그래야 허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되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먼저 승인을 받아야 허가 낼 수 있는 사유들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쭈르륵 있더라. 이런 세 가지야. 그래서 아직은 애울내용은 아니고 이런 몇 가지가 있으면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가서 말을 받는다. 그때는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하나만 제가 검토할까요? 자, 만약에 서울특별시에서 30층짜리 건축물을 짓는데 몇 층짜리? 3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 당연히 서울특별시한테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다 지을 때는 서울특별시한테 허가받아라 그랬으니까 30층짜리를 짓는다면 당연히 서울특별시의 허가권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성남시에다 30층짜리 건물을 짓겠답니다. 그때는 성남시에서는 누가 허가권자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아니야. 그럼 누구야? 성남시장. 성남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럼 성남시장 맘대로 지가 허가 내주면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특별시장이 허가 내주는 규모인 3층에 있었잖아. 그걸 시나 군에다 진다면, 그럼 성남시에다 진다면 그때는 성남시장이 허가하기 전에 누굴 찾아간다? 도지사를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가지고 도지사님 우리 성남시에다가 저 주민께서 3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 시켜들었는데 저 허가 내줘도 괜찮을까요? 라고 도지사한테 먼저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경기도지사가 그 사람 허가 내줘도 괜찮아 라고 승인 내주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 성남시장이 그 건축물 건축이 된 30층짜리 짓는 걸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건축물을 어디다 짓는다? 시군에다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허가하되 도지사한테는 먼저 승인을 받을 것 이런 내용들이 주르륵 나오는 것들이야.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또 허가 및 착공의 제한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 이게 무슨 말이죠?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 지금은 안 돼요. 이게 허가지 아니야. 지금은 안 돼요 얘기입니다. 아예 안 돼요가 아니라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안 돼요 이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집에 가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나중에 다시 일정 기간 지나서 오시라는 얘기죠. 왔을 때 당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그 나중에 판단했을 때 허가 대상이 되면 허가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허가의 제한을 합니다. 또 이미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공사 시작할 때는 착공신고하러 와야 되거든요. 그때 착공신고하러 왔는데 허가권자가 뭐라 한다? 지금은 공사 착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오세요. 그때 가서 착공할지 못할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무슨 제한? 착공의 제한이라 하죠.
이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거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합시다. 착공 신고하러 온 거 지금 안 받아주는 거 그걸 착공의 제한 합쳐서 허가 및 착공의 제한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럼 누가 제한할 수 있죠? 바로 최고대빵 국토교통부장하고 중간대빵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이 사람들이 제한할 수 있어요. 최고대빵 국장은 누가 제한할 수 있다? 허가권자들 거 다 제한할 수 있어. 그럼 아까 허가권자가 누구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허가권자로 부르고 그 허가권자한테 야, 니들 지역에 이렇게 허가 신청 들어온 거 있지?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 착공신고 접수하러 오는 것들 있지? 당분간 받아주지 마. 라고 허가 및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거. 누가 제한한다? 최고대빵 국토교통부장이 허가권자들을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죠? 이 목적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항상 시험 문제는 이 목적이죠. 첫째,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때는 누가? 국토교통부장이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허가권자들한테 야, 니들 지역에 허가 신청 들어온 거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당분간 허가를 해주지 마. 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한하는 이 사유는 뭐란다?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당분간 니들 허가 내주지 마.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요. 이거는 조금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어요.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장은 허가권자들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국토관리라는 의미가 뭐죠? 국토관리라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다 국토관리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이 하는 업무 중에 국토관리와 관련 없는 게 있나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관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장은 언제든지 국토관리라는 명목을 내서 허가 및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요.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제한해야 되지 저렇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그 헌법적 성격이 있어요.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하는데 요만큼만 제한해도 될 걸 이땀시로 제한하는 것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국민들의 기본권을 그건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만 제한해 준다면 요것만 최소한만 제한해야 되지 요거 제한하는데 그래서 이딴만한 게 크게 제한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잉금지 원칙 최소 제한만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국토관리에서 필요한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럼 국토관리에서는 언제든지 다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건 제한의 범위를 너무 넓혀버렸습니다. 저런 건 우연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헌법도 공부했으니까 법의 체계로 본다면 저건 좀 너무 범위를 넓혀버린 잘못된 법이다 이런 얘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지 저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거. 만약에 내가 저거에 대한 제한을 받아가지고 허가 착공 제한 들어오면 저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저것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 있어. 주무부 장관들이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그때도 국장이 허가권자들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답니다. 자, 두 번째 게 뭐죠?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이 있대요. 그럼 주무부 장관들의 주무 업무가 몇 가지죠? 4가지 업무에 관해서만 다른 건 안 돼. 교육 업무 같은 건 안 돼. 딱 4가지.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국민경제라는 4가지 목적으로 해서만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제한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국방 제한은 누가 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지 누구야? 국방과 관련된 주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누구한테? 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찾아왔습니다. 와서 말하죠. 야, 연평도에 지금 북한 놈들이 또 폭탄을 쏟아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이런 첩보가 들리는데 그 연평도는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시게요. 라고 국장한테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주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국방상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세요. 착공신고 지금 접수하지 마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아 그래요? 그럼 국장이 누구한테? 허가권자. 그럼 거기는 옹진군이니까 옹진군이는 어디에 속하죠? 거기 옹진군이야. 저 연평도는. 그럼 옹진군수가 허가권자니까 그때는 여기 시장군수 구청장 군수가 허가권자나 옹진군수한테 연락을 하겠죠. 어이 옹진군수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야? 국토교통부장이 하는 거야. 어이 옹진군수 국방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가서 당분간 거기 허가내지 말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너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시게 라고 국장이 허가권자인 옹진군수의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다. 착공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 누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문화관체육부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환경부 장관의 요청이 들었을 때 또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요청이 들어와서 당분간 여기 허가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국장이 허가권자들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도 제한한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누구 거? 자기 밑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들. 자, 특별시장 밑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청장들이 있어. 그러니까 구청장.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들.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도 있고 강화군, 옹진군이라는 군수들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하고 군수하고 도의사 밑에는 당연히 시장하고 군수, 도의사 밑에는 시장, 군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하고 군수, 도의사 밑에는 시장, 군수. 결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밑에는 한마디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들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역시 두 가지. 첫째, 지역계획상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두 번째는 도시군 계획으로 해서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서 필요할 때만 그때는 특광도시사가 밑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들의 허가 및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기간은 2년 이내에 제한하는 게 원칙입니다. 2년 동안은 지금은 저기다 겁을 못 진다고 제한할 수 있어. 아니면 여기 1년은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원칙은 2년, 1년 연장 이런 뜻이죠. 이런 걸 허가 및 착공에 제한하러 간단다. 자, 허가의 필수적 취소라는 게 마지막에 있어요. 이때 필수적이라는 건 다음 같은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그 허가 내준 걸 취소하여야 한다. 이걸 필수적 취소라고 하죠. 그럼 어떤 경우에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되죠? 첫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더라. 건축 허가 등을 받아놓고 그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장 짓는 건 2년 내 안 해도 돼. 1년 더 봐줘. 3년 이내만 공사에 착수하면 되고 만약에 3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 허가 내준 걸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이라는 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라 이런 말이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2년 내는 허가받았으면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 가능. 그럼 3년이 됐네. 공장은 원칙적으로 3년 내 공사에 착수하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 4년이 되겠네. 그때는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기간 내 2년이나 3년 또는 연장 1년 합친 기간 내 공사에 착수는 하였어. 자, 이제 허가받은 게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뭐하죠? 급한 대로 빨리 가가지고 굴착기 갖고 가가지고 뭐 했을까? 땅 한번 푹 파놓고 뭐랄까? 나 공사에 착수했대요. 왜? 굴착기로 한번 파놨으니까 사진 찍었어. 공사에 착수했대. 그럼 이제 괜찮은 거죠. 문제는 한 번 파고는 함흥차산에 연락이 없네. 안 하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착수는 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거죠. 그때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자, 이제 내려가서 건축 허가 말고 건축 신고도 있어요. 근데 건축 신고는요,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허가 대상이야. 건축 신고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행위 자체가 경미하니까 뭐만 하란다? 신고라는 행위만 하랍니다. 그러면 뭐 받은 거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건축 신고라는 것도 원래는 허가 대상이야.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행위가 경미하니까 신고라는 절차만 거치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허가 받은 거로 보는 걸 그걸 뭐라 부른다? 건축 신고라고 한단다. 어떤 것들이 신고사항일까? 여기 1, 2, 3, 4 해가지고 몇 가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부적으로 지금 다 외울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바다 면적액 뭐 85점부터 이해되는 85점부터 이해되는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은 그냥 신고만 할 수 있다 등등. 하여튼 건축행위 중에서 경미한 행위들 이렇게 하면 돼요. 건축행위 중에서 규모가 작은 것들, 경미한 행위들 이거는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해도 허가받은 거로 봐줄게 라는 그런 신고사항이 있단다 이거죠. 자, 건축 절차 보면 아까 뭐 한다 그랬죠? 나 공사 들어가요? 착공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그때 착공 신고할 때 일정한 건축물은 안전관리 예측이라는 걸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입니다. 조례로 정해요.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 중에 조례로 정한 것들 이거는 공사에 착수하려면 안전관리 예측하는 걸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안전관리 예측은 말씀드렸죠? 뭘 보고 안전관리 예측을 한다 그랬죠? 공사하다가 중간에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죠. 가장 많은 이유는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그럼 방치됐잖아. 미관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럼 미관 개선, 안전관리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일정한 금액을 착공 시공할 때 예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원래는 건축공사비의 1% 범위야. 그걸 예치하랍니다. 예치했다가 나중에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좋지 않으면 그 돈 꺼내가지고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런 걸 안전관리 예측은 예치라는 게 있죠. 자, 공사하는 거 시공, 감독하는 거 감리. 시공 감리하고 다 줬다 뭐 받으라고 했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 나중에 주택법에 넘어가면 사용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사용 검사, 건축법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건축은 다 끝났다. 여기까지가 건축이죠. 자, 넘어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서는 뭐가 나오더냐? 첫째, 건축물의 대지는 뭐 된다? 안전해야 된다 그랬죠. 왜? 건축물 지을 땅이잖아. 그 건물 지을 땅인데 잘못 조성하면 큰일 나죠.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에 저지대에서는 아니 된다.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이 대지 있죠?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이 대지 이건 낮아서는 아니 된다. 저지대. 낮아서는 아니 된다. 낮다는 건 왜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대요. 자, 지금 사진 보세요. 지금 이게 도로거든요. 이 도로하고 이 대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높아요? 도로가 더 높아? 대지가 더 높아? 아니, 도로가 더 높아? 대지가 더 높아? 그림상으로 볼까? 대지가 더 높게 만들었죠? 저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물 저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왜냐면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흐르잖아요. 그 도로변에 흐르고 있던 물들이 대지 안으로 스며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걸 넘치면 안 되잖아요. 대지는 침수가 되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도로면보다도 건축물에 있는 대지는 더 높게 져라.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더 높게 져야 된다. 그래서 그림도 저렇게 지은 겁니다. 저게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낮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낮아서는 안 된다. 낮아도 된다. 어떤 때는 낮아도 괜찮을까? 인접한 도로면 낮아도 된다. 첫째, 배수가 잘 된대. 그 대지는 물이 잘 빠져. 그럼 낮아도 물이 들어와도 어차피 빠져나가니까 괜찮죠. 두 번째는 방습할 필요가 없대. 원래부터 물에 잠겨도 되는 대지래. 방습할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 그런 데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 침수돼도 괜찮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조경을 해야 된대요. 자, 안전은 그 정도고. 조경은 뭐죠? 적어도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이거죠. 대지 면적이 얼마일 때?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대지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뭐 해야 된다? 조경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런데 어떠했다? 그런 대지인데도 조경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요. 어떤 대지는 조경 안 해도 될까? 첫째, 녹지지역이란 용도지역 안에 있는 대지들. 녹지지역이 뭐였었죠? 녹지지역. 우리 용도지역 21가지 외우라고 그랬는데 암기하라고 했는데 다 외우셨나요? 자,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은 뭐로 나눠지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외우라고 그랬죠. 그럼 네 번째 거 녹이 녹지지역이잖아. 바로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건축하려고 한다. 녹지지역 안에다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조경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왜 녹지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는 조경 안 해도 될까? 이유가 뭐죠? 조경이라는 건 주변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 대지 안에다 나무라도 심으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 가보세요. 전부 다 주변에 이미 나무들이 수만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100만 그루라고 표현하는데 나무가 100만 그루 자라고 있는 녹지지역 안에 대지만큼 있는데 이 대지에다가 거물 져가지고 나무 몇 그루 심었다? 100그루 심으래요. 100그루도 적은 건 아니죠? 근데 주변에는 나무가 몇 그루가 자라고 있다고? 100만 그루가 자라고 있는 녹지지역에다가 100그루 나무 심는 거 포난다 조족지열이다. 그 세 발의 피죠. 조족지열이죠.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 대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전부 다 나무들이 웅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 대지에다가 그 나무 100그루 더 심어봤자 포도 안 난다는 얘기야. 괜히 시잘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지 말고 그런 데는 너 조경 안 해도 돼. 왜? 이미 주변에 나무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는 조경 안 해도 돼. 그게 녹지지역이에요.
어쨌든 마찬가지야. 자연환경 보전적, 농림적, 관리적. 이것도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이거 더 시골이죠. 저기 가면 나무가 100만 그루가 아니고 저기는 1000만 그루가 자라고 있는 거야. 그럼 1000만 그루 자란 그 대지에다가 건축물 건축할 때는 적용한다? 아니, 안 해도 돼.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져 있어. 괜찮아. 그런 의미로 새겨들으면 됩니다. 아셨죠? 등등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런 대지는 적용 안 해도 된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개공지라는 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개라는 건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빈 땅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땅들 공개공지라고 한다. 결국 소규모 휴식공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소규모 휴식공간을 표현합니다. 그럼 소규모 휴식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야? 첫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 했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난 게 바로 요게 시험 문제 난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라는 용도죠. 모든 상업적, 공업적 쪽에서는 준공업적. 즉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는 지역이 어디라 그랬죠?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 이렇게 보시네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바글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중에서 또 어디만? 첫째,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서만 어디난데 전용주거지역에는요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습니다. 왜 전용주거지역에는 공개공지가 없을까? 예, 공개공지는요 두 번째 나는 건축물들의 규모가 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건축물이야. 규모가 크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축물 이것만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거든요. 근데 전용주거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을 짓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그럼 상업지역은 모든 상업지역입니다. 원래 상업지역 몇 가지 있었죠? 지난주 암기하라고 했는데 상업지역 몇 가지? 네 가지. 중, 일, 유, 근.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외우셔야 돼요. 이건 안 외우면 못 나가. 제가 용도지역 모르면 공법 전체를 모른다고 그랬잖아. 외우라고 그랬어. 수학이라고 그랬어. 외우셔야 돼. 그러면 상업적은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바로 그 네 가지 모든 상업적에서도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자,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만,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에만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디는 필요 없어? 일반 공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용도지역은 주상공 중에서 전용주거지역은 뺀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만 뭘 설치한다?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 용도지역들입니다. 그럼 그 안에는 모든 건축물들이 다 공개공지 확보할까? 아니요. 그 중에서 이런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건축물의 용도는 바닷면적의 합계는 일단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자, 바닷면적의 합계는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큰 용도는 첫째,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이거야.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기사님이 판문총을 5,000번 울리는 그런 시설들 이런 말이야. 외우는 방법.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버스기사님께서 판문총을 5,000번 울린다.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만, 그런 시설만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자, 이번에 시험 문제라는 게 또 뭐가 나왔었죠? 이 시설들, 이거 외우고 있느냐? 나왔었어요. 그 중에 판매시설 중에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라는 것도 이번에 시험 문제가 그것도 같이 났죠. 자, 그럼 어디 가보면 나중에 저 본 강의 자료에 나와요. 여기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농산물 시장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그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요.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이죠. 말 그대로 거기는 해산물하고 농산물 같은 게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팔고 나가고 들락날락거리고 사람들이 구름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쉬는 공간이 만들 여지가 없어요. 거기는 워낙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이러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가봐라. 비록 바닷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뭐가 없단다? 공개공지 없단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비록 판매시설에 속하지만 그래도 뭐는 없단다? 공개공지는 확보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는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죠? 여기 건축물이 있는 대지들, 여기 건물이 있는 거죠. 대지는 도로하고 2m선 접한다는 게 이 경계선, 도로하고 이 대지하고 접하는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적어도 원칙적으로 2m 이상은 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물 지을 때는 도로랑 접해 있는 이 길이가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여기 허가가 나지. 2m가 안 되는, 사람이 걸어 들어갈 만한 폭만밖에 안 되는 이 접하는 거의 한 1m밖에 안 되나 50cm밖에 안 된다.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최소한 2m 이상은 접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또 건축물의 구조재료, 건축선에 있었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기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파란 선 있죠? 이게 건축선이에요. 그래서 파란 선, 도로, 여기 차도고 양쪽이 인도거든요. 차도, 인도도 도로죠? 인도가 끝나는 선, 그게 파란 선이고 그 뒤쪽으로만 건축물을 지었잖아. 그래서 건축물 짓는 건 이 건축선이라는 선 뒤쪽으로만 물러나서 지어야 되지 도로 쪽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도로 뒤쪽으로만 짓도록 되어 있단다. 이런 건 무슨 선? 건축선이라는가? 이게 원칙이라 그랬었죠. 자,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라는 게 있어요. 자, 첫째,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뭐 된다? 안전해야 된다.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이게 또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났었죠. 어떻게 오더냐? 원래 외우는 방법이야. 나중에 올 거야. 그 암기법이 참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건축법은요. 암기법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너무 외울 게 많아.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머리자만 가지고 어떻게 외우는 방법, 연산수법을 외우는 방법 여러 가지를 동원해야 되지. 그냥 하나를 그냥 외우란다? 죽었다 깨어나도 공법은 전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암기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그걸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암기법이 몸에 배버려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 2층 연이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 단공 이렇게 해요. 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떻게 한다?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자꾸 운율을 타서 외워봐요. 안 외워지지가 아니야.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다시 한번 따라 보세요. 2층 연이 높 13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단공 처구 기기 10단공 무슨 말이죠? 2층 이상 되는 건축물 옆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 되는 건축물 처마 높이가 9m 이상 되는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되는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건축물들은 뭐가 필요하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되더라. 그런데 이번에 시험 문제라는 게 뭐냐죠? 처마 높이가 9m를 다른 숫자로 바꿔서 틀릴 거로 이렇게 냈어요. 나머지는 맞아. 그래서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 단공 이렇게 됐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숫자만 외워두면 문제 풀 때 바로 톡 떨어져. 야, 처마 높이 9m 틀렸네? 땡. 정답.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하세요. 자,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게 있죠. 또 이거. 이건 어디에 나오죠? 피난 안전구역. 여러분들, 이게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이거? 무슨 총알 갖고 포탄같이 생겼는데, 아니야, 무지하게 큰 거예요, 이거. 어디에 든 거죠? 송파에 있습니다. 롯데월드. 바로 롯데월드 그 건물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죠. 총 123층짜리 건물이죠. 그럼 123층짜리 이 건축물은 무슨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이죠. 50층 이상 되는 건 다 초고층이라 했으니까 123층짜리는 현재 초고층 건축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 오래된 영화 있는데 혹시 타워링이라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타워링이라고 있죠. 그 빌딩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의 그 욕망 같은 거 살기 위한 또 권무술수 서로 저를 지가 살려고 그 날뛰는 이런 것들 아주 적나라하게 참 잘 그린 명작인데 그때 마지막 그 오해했던 물탱크를 터뜨려가지고 그 불을 진압하는 이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오르는 사람들의 그 처절한 사투 벌이는 거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건물에 화재가 나서 그런 현상 발생하면 수만 명 죽을 수 있어. 수천 명 죽을 수 있어. 심각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뭘 만들었다? 여기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중간중간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층수로 따지면 첫면에 아마 22층일 거야. 22층, 42층인가? 22층, 40층, 60층
그다음에 82층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0개 층 이내마다 이런 피난 안전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써 있잖아. 여기는 피난 안전구역입니다라고 이렇게 노란 지시 표시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가란 얘기야. 거기 가보면 뭐가 있단다? 예, 방독면 같은 것도 있고 그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심장 먹었을 때 이게 심장 뛰게 하는 전기 장구죠. 제세동기라고 하는 거. 심장 충격기라고 하죠. 제세동기. 그 심장 충격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저 피난층 1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운영되거든요. 다른 엘리베이터하고는 전기를 같이 쓰지 않아. 독립된 전기를 따로 쓰는 피난용 승강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타고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화재가 발생했단다. 딴 거 갈 데 없어. 바로 이 피난안전구역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피난안전구역 가까운 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 층에 가보면 거기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보이더라. 이런 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 개념만 우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죠? 지연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내용들이 또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자, 아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지연 및 지구건설은 먼저 면적 제한이 있고 두 번째 높이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면적 제한은 게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도지역별로 우리 뭐 있었죠?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다 첫째는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21개의 용도지역마다 이런 거 저라 건축 제한. 너무 대지안에다 넓게 짓지 말라. 뚱땅히 짓지 말라. 건폐율 제한. 대지안에다 건물 너무 쭉쭉 빵빵하게 짓지 말라. 용적률 제한.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각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있었는데 그중에 면적 제한과 관련된 건 건폐율 제한하고 용적률 제한이 바로 면적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면적 제한인 건 무슨 면적을 제한하는 거죠? 자, 먼저 건폐율이 뭐라 그랬죠? 어떤 대지 안에다 건물을 짓는데 그 대지 안에 건물을 넓게 질 것이냐, 폭을 좁게 질 것이냐. 그래서 넓게 질수록 건폐율이라는 게 100%에 가까이 가고 좁게 질수록 폭이 좁게 질수록 0% 쪽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같은 하나의 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 짓는 걸 그 대지 안에다 넓게 질 것이냐 폭을 좁게 질 것이냐 뭐라 부른다? 건폐율이라고 그랬었고 그것이 바로 면적을 제한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그때 건폐율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의했었죠? 우리 앞에서 했었어. 국토법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때 대지 면적이란 울퉁불퉁한 대지를 하늘에서 빛을 비쳤을 때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지는 이 면적, 이걸 뭐라 한다?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부르고 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 대지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다 건축물을 짓는데 그 건축물에 뭐가 있단다? 가장 바깥쪽 벽, 외벽의 중심서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들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외벽의 중심서로 둘러싸인 이 수평 투영 면적을 뭐라 부른다? 건축 면적. 그럼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차지한다. 1000분의 500 곱하기 100 하면은 50%가 나온다 그랬죠. 이게 바로 건폐율 50%를 짓는 개념에 따라 그러게 건폐율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건폐율 숫자가 100% 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도록 대지 안에다 건물을 넓게 짓는 것이고 0% 쪽으로 가까이 내려갈수록 대지 안에다 건물 짓는 걸 폭을 좁게 짓는 거 이걸 건폐율을 한단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용적률 제한도 있었죠. 그럼 용적률이 뭐였었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랬었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 연면적이 뭐였었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면적 합계. 즉 1층 바다면적, 2층 바다면적, 3층 바다면적, 4층 바다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면적을 다 더하면 뭐라 부른다? 연면적. 그럼 뭐가 용적률이다? 해당 대지 면적하고 요 연면적하고 합친 것을 그 연면적하고 비율.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다. 그럼 1000분의 2000. 그럼 2조 곱하기 100, 200%. 그럼 용적률 200%라는 건 대지 안에다 건물을 짓는데 그 대지 면적에 비해서 요 각 층별 바다면적의 연면적이 2배가 된다면 그거를 용적률 200%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런 200% 짓는 건 결국 대지 안에다 건물 짓는 걸 너무 쭉쭉 빵빵으로 치지 마라는 걸 규제하는 게 용적률 제한이죠. 몇 퍼센트 이하로만 자라 라는 제한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지의 분할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인데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자, 왜냐면 너무 작게 분할한 대지는 건물을 질 수 없어.
분할해봤자 쓸모도 없는 땅이 돼버려. 그런 쪼가리 땅이 되는 건 안 되는데 최소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 이상으로만 분할해야 되지 너무 작게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대제, 분할 제한 이런 걸 면적 제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과 관련된 용어들이 쭉 나올 거야. 특히 그중에 바닷면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어떤 건 바닷면적에 포함되고 어떤 건 바닷면적에서 제외되는지. 그 바닷면적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정의합니다. 자, 높이 제한은요. 가로구역이라는 거. 아까 가로구역 뭐랬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이게 도로야. 이게 다 도로인데 도로로 둘러싸인 이렇게 나온 일단의 구역. 이걸 한마디로 가로구역이 한다. 이 가로구역은 한자로 쓰면 이래요. 거리 가짜예요. 가로가 때 우리 가로수 할 때 가짜 있죠? 가로수 할 때 가짜야. 길로자. 가로수 할 때 로자 똑같고. 그래서 거리 가짜 길로자죠. 거리가 길로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예, 가로구역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가로구역이라고 부르고 이런 가로구역에다 건축물 지을 때 가로구역별로 높이 얼마까지 지을 거냐 이런 제한을 받는 게 높이 제한 있고 또 일조등의 확보에 대한 높이 제한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 이걸 일조등의 확보에 대한 높이 제한이래. 자, 그럼 우스갯소리를 하면요. 일조등의 확보한 높이 제한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저걸 일조권이라고 하거든요.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 일조권. 그럼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햇빛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보다 작게 햇빛을 구경한다. 일조권 침해를 봅니다. 근데 2시간도 너무 짧은 것 같다. 하루에 5시간은 햇빛을 봐야 되지 않나? 어쨌든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햇빛을 보도록 하는 게 법의 태도야. 일조권이라는 걸 확보하죠. 그럼 일조권의 창시자가 누구일까? 일조권이라는 걸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역사를 쭉 찾아봤어. 그랬더니 제가 찾아놓은 건 역사에서 한 명 있어. 누가 나오더냐?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남 중에 지금 있는 이제 동아시아죠. 그 지역을 정복하러 갔었죠. 그래서 쭉 정복하러 갑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국가에 도달했는데 거기에서 누가 있답니까?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거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새벽녘에 아침에 일찍 그 철학자를 찾아러 갔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를 뭐라고 해야 되나? 통속의 철이라고 합니다. 통속의 철이라는 건 그 사람은 집이 없어. 뭐에 산다? 그냥 그 둥그런 통 있죠. 그 둥그런 통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날이 날씨가 좀 추웠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옆에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햇빛 쬐고 있었어. 근데 누가 나타났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디오게네스냐? 라고 물었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그 철학자입니다. 그랬더니 맞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인데 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있으면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답니까?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앞에서 옆으로 조금만 피해 주시겠습니까? 왜? 햇빛 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피해달라. 내가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디오게네스가 뭐가 됐다? 일조권의 창시자가 된 겁니다. 근데 어느 책을 찾아와도 일조권의 창시자가 디오게네스 말은 한 군데도 없어. 저 혼자 주장하면 학설이 지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디오게네스가 뭐란다? 햇빛을 가리지 말라는 얘기야. 좀 피해 주십시오. 나 햇빛 보게. 그게 원한 거래. 여기서 디오게네스가 멋있습니까? 알렉산더가 멋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야,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더 멋있는 거죠? 그때 야,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당신 옆으로 피해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뿐이야. 라고 주장한 디오게네스가 멋있는 겁니까? 그걸 피해줬던 알렉산더가 멋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디오게네스가 멋있다고 그래. 근데 저는 디오게네스를 보고 뭐라는 줄 알아? 그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아니,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였는데 그 건방지게끔 그것도 새벽녘에 일부러 찾아왔는데 보통은요, 정복자들이 어디를 정복하면 거기 자기가 보고 싶어서 뭐 하면 되죠? 야, 가서 그 새끼 끌고 와. 이러면 되지. 자기가 새벽에 찾아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보통은 정복자가 앉아있고 그거 끌고 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새벽녘에 거기를 찾아갔대. 벌써 거기서 알렉산더가 한 번째 자기의 그 인품을 보여주는 거죠. 가서 뭐라겠죠? 원하는 건 들어줄게 하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 저리 꺼져 그랬잖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알렉산더라면 단칼에 그냥 패서 그냥 돼버렸을 거야. 왜? 아니 건방지게 뭐? 나보고 저리 꺼져? 그 소리 했던 걸 알았으면 내가 그 한두 명 죽여봤어? 하나 더 죽인다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아마 그 정복자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역사 어디를 뒤져봐도 알렉산더를 죽였다는 말은 그 법에 거기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줬다는 얘기죠. 자, 멋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알렉산더가. 그럼 디오게네스는 뭐한 사람이야?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지, 그 사람.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우스갯소리야.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쨌든 그런 게 일조권의 창시자라는 게 있었다. 그런 얘기고.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건물 칠 때는 너무 높게 짓지 말아라. 뒤쪽에는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일조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런 것이죠. 자,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어디 있어요? 바로 요거. 사진 보세요. 여기 건물 보니까 여기서부터 건물이 좀 이게 잘라진 거야. 더 있어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쭉 연결돼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서 사서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다 삥삥삥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건물을 졌는데 몇 개의 대지를 거치는지 몰라. 엄청난 대지를 한 대지에 하나의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여러 대지에 거쳐서 하나의 건물을 잘 이렇게 뱀겨가듯이 이렇게 지은 거. 그게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게 있더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법에 있는 법정 조항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법에 있는 규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건축법에 있는 거다 완화시켜 주거나 또는 통합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걸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게 있더라. 이런 거. 또 건축협정을 체결한다. 결합건축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건축협정이라는 건 하나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 하나이다 건물 질렀더니 별 수익성이 없어. 옆에 있는 대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럼 옆에 있는 땅 주인 만나가지고 우리 건축협정 체결하자. 그래서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두 개의 땅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대지를 보고 건물을 여기다 짓자. 그리고 우리가 일정 수익을 낸 후에는 나중에는 다시 원상 붙고 네 땅은 네 땅, 내 땅은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게 건축협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결합건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결합건축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예를 들면 건축협정이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도로가 하나 있어요. 이 사진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도로가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의 대지가 있어요. 그럼 이 대지는 도로랑 접해 있는 대지야. 근데 뒤에 있는 대지는 도로랑 접해 있지 않아. 무슨 대지라죠? 맹지. 그럼 여기는 도로가 하나 있고 요거는 대지랑 접해 있는 땅이고 이거 도로랑 접해 있는 땅이고 요거는 도로랑 접하지 못한 맹지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건물 짓을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건물 못 짓죠. 맹지니까. 그럼 어떻게 짓자? 저렇게 앞에만 짓지 말고 뒤에 있는 토지주하고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두 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가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대지를 합쳐서 하나의 대지가 서 건물을 이렇게 크게 뒷대지에도 같이 짓자는 얘기죠. 원래는 맹지인데 앞에 있는 대지하고 하나로 봤으니까 앞에 있는 대지는 도로랑 접해 있는 게 됐잖아. 그럼 합쳐서 하나로 보고 앞에 있는 도로랑 접해 있으니까 거기다 건물을 큼직하게 해줘가지고 활용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원산복구 네 땅은 네 땅, 내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협정을 건축협정을 한단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보니까 결합건축은 원래 여기 대지도 용적률 400%, 요 대지도 용적률 400%야. 근데 우리 어떻게 짓자? 합쳐서, 이거 둘이 합쳐서 용적률 800%를 해놓고 그 800 갖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00%를 1로 옮겨줘. 용적률을, 여기다 용적률을 옮겨. 그래서 여기는 용적률 300%고 여기는 100을 1로 옮겼으니까 여기는 용적률 100이 늘어나서 500%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용적률 300% 짓고 이쪽은 500% 짓는 거. 똑같이 400, 400이었다가 800%라는 걸 만들어서 300은 여기다 500은 여기다 짓는 거. 이런 걸 결합 건축이라고 한단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건축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있으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건축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행강제하면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게 그 원사유법 명령을 내리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이행강제무라고 한단다.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이런 게 우리 건축법에서 다룰 내용들이고 이런 거 쭉 나올 거니까 나중에 건축법 볼 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나오죠? 우리 주택법에 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주택법의 세부적인 것 중에 중요한 것들만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